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효력을 임시 중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윤 총장은 바로 출근하며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는 부적절하다고 결론 내렸고 징계위원장을 맡을 고기영 법무차관이 사의를 표하면서 내일로 예정됐던 징계위원회는 금요일로 연기됐습니다. 추 법무부 장관은 국무총리와 대통령을 잇따라 만났는데 동반 사퇴 논의는 없었다고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경기 군포시에는 25층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5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12층에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는 진술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서울까지 300km를 무면허로 운전한 13세 소년이 붙잡혔습니다. 어머니 지인의 차를 몰고 도주하다 마트를 들이받았는데 경찰 조사에서 단지 운전을 하고 싶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전광훈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 결과 사제 화염 방사기와 가스통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이 교회 명도 집행 과정에서 교회 측이 화염병을 동원해 불법 폭력 행위를 저질렀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온몸에 문신이 있어도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하게 됩니다. 국방부는 병역 판정 검사 규칙을 개정해 과체증 기준을 올리고 평발이나 근시, 원시 기준도 완화해 현역 입영 대상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주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법원이 이번 징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이야기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 감독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본 건데 우선은 이달 말까지 한 달입니다. 그 전에 징계위 결론은 나오겠죠? 민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징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회복이 어려운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총장의 직무배제는 금전적 보상과 회복이 불가능한 손해일 뿐더러 사후에 본안소송에서 신청인이 승소한다 해도 이 같은 손해가 회복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집행정지 요건인 긴급할 필요성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효과는 신청인이 검찰총장과 검사로서의 직무수행 권한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 사실상 해임 정직 등의 중징계 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인사청문회라는 검증 절차를 통과한 검찰총장의 경우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2년의 임기를 보장해왔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윤 총장의 부하 논란 발언에 대해서도 검사가 장관 지위에 복종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며 간접적 판단도 내놨습니다. 한편 법원은 1심 판결이 나온 뒤 한 달 동안만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하면서 사실상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직무배제가 완전히 해제됐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원 결정이 나오자마자 곧바로 대검찰청으로 출근했습니다. 해야 할 밀린 일이 많다면서요. 당장 원전 수사와 관련된 압수수색 등 중단됐던 수사들이 진행될까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서영수 기자, 윤 총장 언제 나왔습니까? 네,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후 5시 15분쯤 이곳 대검찰청으로 출근했습니다. 행정재판 결과가 나온 게 4시 반쯤이니까 40여 분 만에 출근한 건데요.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명령으로 직무에서 배제된 지 정확히 일주일 만입니다. 윤 총장은 밀린 일이 많다며 곧바로 출근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평소 주차장을 통해 출근하는 윤 총장은 이례적으로 현관으로 입장하며 총장 업무 복귀에 대한 소감도 밝혔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윤 총장은 출근 후 대검 간부들에게 간단한 업무 보고를 받고 검찰 구성원들에게는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켜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윤 총장에게 직무배제 명령을 내린 추미애 장관 측에서 입장도 나왔습니까? 네, 추미애 장관 측도 곧바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먼저 이번 사건에서 법무부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이옥형 변호사는 법원 결정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도 법원의 결정은 직무 정지라는 임시 조치에 관한 판단에 국한된 것이라며 애써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모습입니다. 또 앞으로 징계위원회에서 법과 절차에 충실한 심의를 통해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결국 앞으로 남은 징계위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기는 했지만 당장 또 징계위원회가 남았잖아요. 윤 총장 측 어떻게 대응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네, 법무부는 원래 내일로 예정돼 있었던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오는 4일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윤 총장 측에서 징계위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인 건데요. 윤 총장 측은 아직 징계 기록이나 징계위원 명단을 법무부로부터 받지 못했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는 징계위 날짜가 미뤄져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윤 총장 측이 일단 시간을 벌긴 했지만 징계위에서 해임이 결정되면 다시 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윤 총장 측도 앞으로 남은 징계위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감찰 규정을 바꾸면서까지 건너뛰려고 한 그래서 패싱 논란이 일었던 감찰위원회가 오늘 열렸죠. 감찰위는 만장일치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직무 정지, 수사 의뢰 이 모두가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사 징계위원회 하루 전 긴급 소집된 법무부 감찰위원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듯 법무부에 도착한 감찰위원들의 입은 무거웠습니다. 논의가 좀 길어질까요? 글쎄요, 그거는 회의 상황에 따라서 제가 어떻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봐야. 총 11명 위원 중 강동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이 참석한 회의는 오전 중에 끝날 것이란 예상과는 달리 격론이 오가며 3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내리신 건가요? 여기 법무부에 알아보세요. 법무부에 어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 미고지, 소명기회 미부여 등 절차상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 청구, 직무 배제, 수사 의뢰 처분 모두 부적정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 내렸습니다. 회의에서 위원들은 법무부 류혁감찰관과 박은정 감찰담당관, 윤 검찰총장 측 대리인 등의 의견을 경청한 뒤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찰위 논의 결과는 권고사항으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외부 위원들이 한 목소리로 직무배제 처분 등을 비판하면서 추 장관에겐 적지 않은 압박이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행정법원에서도 감찰위원회에서도 사실상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꿈쩍 않던 추 장관. 하지만 부담은 컸겠죠. 결국 징계위를 금요일로 연기했습니다. 징계위 위원장 직무 대리로 예상됐던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회의를 열지 못하겠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징계위원들은 모두가 추 장관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사실상 추 장관의 결정에 반대를 한 겁니다. 박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오는 4일 금요일로 연기됐습니다.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징계위를 연기한다는 게 법무부 입장입니다. 법원 결정에 대해선 직무 정지라는 임시 조치에 관한 판단에 국한된 것으로 결정을 존중하고 향후 징계 혐의 인정 여부 등은 징계위에서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어제 오후 징계위를 열 수 없다는 취지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징계위는 징계 청구자인 추미애 장관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해 검사 징계법에 따라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 직무 대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지난 4월 법무부 차관으로 임한 고 차관은 광주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대검찰청 강력부장과 서울 동부지검장 등을 거쳤습니다. 법원은 후임 인사를 조속히 실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징계위 권고에 대해 추 장관은 징계 절차를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며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강행할 것을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여러 번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고 징계 혐의가 인정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향후 법무부는 검사 징계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과 검찰 내외부의 거센 반발에
징계위 개최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MBN 뉴스 박지한입니다. 그런데 법무부 징계위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잇따라 추미애 법무장관과 만났죠. 법무부는 동반 사퇴 논의는 없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는 등 여론의 벽에 부딪힌 만큼 출구 전략을 짠 것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추 장관에게 스스로 결자 해지하라고 했을 거라는 겁니다. 황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가 끝난 뒤 추미애 법무장관을 청와대에서 면담했습니다. 추 장관이 먼저 직접 보고하겠다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추 장관으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보고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은 국무회의에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요청으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 총리를 10여 분간 따로 만났습니다. 정 총리가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과의 주례 회동에서 나온 내용을 직접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총리실은 정 총리가 주례 회동에서 윤 총장 문제는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다. 자진 사퇴가 불가피하다고 말했으며 동반 사퇴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정 총리가 결자 해지 차원에서 추 장관의 거취를 거론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법무부는 대통령과의 면담 자리에서 추 장관 사퇴와 관련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장관과의 잇따른 면담은 징계위 결과와 관계없이 국정에 부담이 되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을 이번 기회에 정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분석됩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하자 여야는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연한 상식의 승리라고, 더불어민주당은 징계위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에 대해 절차적 논리와 합리에 근거한 지극히 당연한 판단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한 즉각 경질은 물론 대통령의 사과도 요구했습니다. 이런 지경까지 오기까지 손을 놓고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도 국민들에게 이 사태에 관해서 제대로 된 사과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 더불어민주당은 말을 아꼈습니다. 법무부 감찰위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징계위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윤 총장은 물론 집단 행동에 나선 일선 검사들의 행태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불법이라도 검찰총장을 비호해야 하는 것이 검사 통일체의 원칙이라면 검찰의 조직 문화도 이 기회에 혁신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불편부당하게 윤 총장 징계 문제를 판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어제는 행정법원, 오늘은 감찰위 소집. 이번 주가 벌써 한참 지난 것 같은데 아직 이틀밖에 안 지났습니다. 앞으로 터질 일은 더 많죠. 두 기자와 뒷얘기 나눠보며 상황 조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 서남비, 사회부 이혁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어젯밤에 정세균 총리가 대통령에게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동반 사퇴를 하자 이렇게 건의를 했다는 보도도 잠깐 나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추 장관이 대통령과 총리를 또 만났어요. 그럼 관련 얘기가 나왔을까요? 장관이 반나절 만에 총리와 대통령을 잇따라 만난 일. 참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렇죠.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뭔가 하루 동안 긴박하게 돌아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대별로 보면요. 오늘 오전 10시에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가 있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회의에 앞서서 정 총리의 요청으로 15분 전이죠. 9시 45분쯤 정 총리와 10분간 독대를 했습니다. 추 장관은 국무회의가 끝나고 나서는 청와대에 들어가서 문 대통령과 별도로 다시 만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네. 언론의 관심은 이 두 면담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느냐에 집중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추 장관과 윤 총장에 대한 동반 사퇴 얘기가 나왔을까요? 정 총리와 일단 추 장관의 만남부터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반 사퇴 논의가 있진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취재에 따르면 정 총리가 추 장관에게 면담에서 결자 해지를 해야 한다라는 정도의 말을 하긴 했지만 동반 사퇴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일단 동반 사퇴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땐
실제로 일어나기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네. 만약에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윤 총장에 대해서 해임 결정을 내린다고 했을 때 윤 총장은 여기에 대해서 또다시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 국무위원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원은 오늘처럼 가처분 신청을 또다시 받아줄 가능성이 크겠죠. 네. 그러면 윤 총장은 직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거니까 두 사람의 동반 사퇴 자체가 말이 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네. 아마도 오늘 대통령과 추 장관의 면담에선 정 총리가 추 장관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꺼낸 것과 관련해서 추 장관이 직접 문 대통령을 찾아가서 서운함을 보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 정 총리가 동반 사퇴 얘기를 꺼냈는데 설득이 안 되니까 대통령이 또 이렇게 두 번째 말한 게 아닐까 싶은 얘기도 있었는데 아니었다. 동반 사퇴 얘기는 저희 취재 내용에 따르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네.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추 장관이 동반 사퇴까지는 아니더라도 네네. 사퇴할 가능성, 고민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지 않는 이상 알 수 없긴 한데요. 여권의 분위기를 한번 종합해 보면요. 민주당 지도부에서 추 장관 사퇴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한 이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추미애 장관의 거취 문제가 조심스럽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추 장관이 윤 총장과 함께 물러나면 윤 총장 징계권에 대해서 문책성 인사 같은 느낌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엔 추 장관이 너무 강경 모드로 나가니까 이게 오히려 여권에 부담이 된다라고 느끼는 분위기가 좀 많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네. 만약에 최종적으로 윤 총장에 대한 해임까지 갈 경우에 청와대와 여당이 맞을 정치적인 후폭풍은 굉장히 거세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게 되면 추 장관 거취가 그 이후엔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정치권의 해석은 이렇고 이제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볼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추미애, 윤석열 두 사람의 동반 사퇴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고요. 법적으로도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2017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이 있었죠. 네. 당시 이 지검장이 사표를 내려 했지만 감찰 중에는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법무부의 논리대로라면 윤 총장은 현재 감찰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자리에서 물러날 수가 없는 겁니다. 추 장관이 물러날 가능성도 크지가 않습니다. 네. 추 장관은 전국 검사 대부분이 검찰총장 직무 배제가 부당하다고 입을 모았고 이에 대해 법원도 윤 총장 손을 우선 들어줬지만 여전히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현직 검사는 굉장히 센 말도 했더라고요. 무슨 동반 사퇴냐. 그러니까 물귀신 작전으로 같이 들어가지 말고 혼자, 추 장관 혼자 사퇴하라. 이렇게 얘기도 했던데요. 사퇴를 하되 혼자 사퇴를 하라 이런 의미인데요. 장진영 검사의 글입니다. 장 검사는 검찰 내부 게시판에 추미애 장관님 단독 사퇴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더 이상 진정한 검찰 개혁을 추진하실 자격과 능력이 없으니 더 이상 국민을 상대로 진정한 검찰 개혁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호도하지 말고 장관직에서 단독 사퇴해달라고 쓴소리를 냈습니다. 네. 정유미 부장검사는 추미애 라인이라고 불리는 신재철 검찰국장, 박은정 감찰 담당관을 겨냥했습니다. 윤 총장 직무 배제 과정에 대해 망나니 칼춤이라면서 당신들의 절차 위반, 법 절차를 어기며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그 행위를 지적한다고 작심한 듯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예, 굉장히 센 얘기들이었습니다. 오늘 감찰이 얘기도 좀 들어보죠. 여기서 굉장히 소란스러웠다면서요. 막 시끄럽게 고성도 들리고. 누가 싸우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다 이런 게 이제 참석했었던 사람들의 전언인데요. 네. 방금 전에 비난의 화살을 맞았던 그 박은정 감찰 담당관과 그 상관입니다. 류혁 감찰관이 언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법무부 감찰관실의 핵심 간부입니다. 문제는 추 장관의 측근인 박 담당관이 류 감찰관을 뛰어넘고 일을 진행하는 이른바 패싱을 했다는 건데요. 상관을. 그렇죠. 이에 대한 감찰위원들의 질문에 박 담당관은 보안 때문에 감찰관에게 보고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류 감찰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상관인데 기분이 나쁘겠죠. 이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언쟁이 벌어지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단순히 기분이 좋다 나쁘다 이런 문제가 아니기도 합니다. 법무부 감찰 규정에 따르면 감찰 담당 직원이 수집한 자료는 신속히 감찰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네. 사실로 드러나면 분명한 규정 위반입니다. 또 판사 문건과 관련해 윤 총장에 대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분석한 이른바 양심 선언을 한 이정화 검사도 참석을 해서 박 담당관과
대질에 가까운 논박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네. 내용들은 고발돼서 수사를 앞두고 있기도 합니다. 서울 서부지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신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박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배당해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네, 추미애 장관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실 1차, 2차 다 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정소송 결과가 오늘 나왔는데 거기서도 안 좋게 나왔고 추 장관 입장에서는. 그리고 감찰위에서도 그다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내일 징계위원장을 맡아야 할 차관도 사표를 썼어요. 오전이 정치부의 시간이었다고 하면 오후에는 법조의 시간이었는데 시간대별로 제가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오후 2시쯤에 감찰위에서 불리한 권고가 나올 때까지만 해도 추 장관은 태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권고를 충분히 참고만 하겠다는 상황입니다. 참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징계위를 그대로 열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4시 반쯤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급격하게 무게중심이 기울어졌고요. 여기에 당장 원래는 내일 징계위원장을 맡아야 할 법무부 차관도 그만뒀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징계위는 금요일로 연기가 됐죠. 예.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최근 1년의 사태, 윤 총장 직무 배제와 징계권을 말하는 거죠. 네네. 이 사태에 대해서 차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예. 청 기자에게 다시 또 여쭙겠습니다. 여권에서는 윤석열 총장을 꼭 징계해야 된다, 뭐 이런 분위기죠. 동반 사퇴를 시켜서라도 그래야 된다 이런 분위기라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앞서 설명을 해드린 대로 동반 사퇴는 사실 지금 단계에서 있기는 힘든 부분이 네네. 많아서요. 만약에 사퇴가 있다고 한다면 일단은 먼저 윤 총장 자리부터 먼저 좀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 지도부의 생각입니다. 민주당은 네네.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해임 절차, 이거는 법적인 절차대로 진행을 시키겠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해임까지는 가야 한다는 겁니다. 최근엔 여당에서 탄핵안이 발의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들릴 정도인데요. 네. 사실 여당 입장에서 가장 좋은 건 지금으로선 가능성이 사실 없는 얘기지만 윤 총장의 자진 사퇴입니다. 왜냐하면 윤 총장이 문 대통령 손에 해임이 되게 되면 결국 청와대와 여당의 엄청난 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윤 총장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면 아무래도 그런 정치적 부담이 덜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 총장의 자진 사퇴할 의사가 지금은 전혀 없기 때문에 윤 총장에 대한 해임이 있기까지는 계속해서 민주당은 윤 총장을 코너에 몰고 압박하는 전략으로 갈 것 같습니다. 해임을 시키면 아무래도 후폭풍이 클 테니까 스스로 그만두게끔 밀어붙이지 그렇습니다. 않겠느냐. 그러니까 자기 손에 피를 묻히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추 장관하고 윤 총장 문제로 여권에서는 정세균 총리가 존재감을 드러냈고요. 그렇습니다. 반대로 이낙연 대표는 상대적으로 좀 밀린 것 같은 느낌도 받았습니다. 기자들 보기엔 어떻습니까? 이번 국면에서는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평가가 좀 많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추 장관과 윤 총장 두 사람 모두에게 자제하라고 얘기를 했던 것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어제와 오늘 또 두 사람 거취와 관련해서 기사에 이 정 총리가 등장을 많이 하고 있기도 하고요. 문 대통령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정 총리가 총대를 매면서 정 총리가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낸 게 맞습니다. 네. 반면에 이낙연 대표는 약간 스텝이 꼬인 모습을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죠. 이 대표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공식 석상에서 꺼냈는데 이게 당에서 지지를 별로 받지 그래요. 못했습니다. 욕을 좀 많이 먹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국정조사가 야당의 공격 소재만 될 뿐 여당에선 실익이 없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국조 이야기를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은 게 어쨌든 당대표로서 좀 모양이 빠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었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예, 이번 일이 그냥 검찰총장과 장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권에까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께서 지금 보고 계십니다. 오늘 두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엔 코로나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엿새째 400명대를 넘었죠. 방역당국은 이번 주가 거리두기 효과를 판단할 지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된 지 딱 일주일 되고 오늘부터 정밀 방역도 추가됐기 때문인데 이래도 효과가 없으면 진짜 2.5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혁종 기자입니다. 581명까지 치솟았던 신규 확진자 수가 확연히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0시 기준 451명이 추가 확진돼 엿새째 400명 선을 넘었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를 2단계로 강화한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어제만 267명의 확진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방역 당국은 내일과 모레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야 거리 두기 효과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주말의 어떤 효과 때문에 좀 낮은 경향을 보이다가 특별히 수요일, 목요일쯤 되게 되면 통상적으로 많은 증가폭도 볼. 확진자 수가 다시 폭증하면 당장 위중증 환자를 수용할 병상도 부족해집니다. 현재 위중증 환자는 하루 만에 21명이 늘어 97명이고 가용 병상은 66개뿐. 경남과 전북, 전남은 모든 병상이 사용 중입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수능 방역도 비상입니다. 증상이 있거나 의심되는 수험생은 신속히 검사를 받아주십시오. 내일은 밤 10시까지 보건소의 선별 진료소를 연장 운영할 계획입니다. 방역 당국은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감기나 독감이 아니라 코로나19를 우선 의심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오늘부터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 외에 고위험 시설에 대한 정밀 방역이 시작됐고 전국 24개 지역은 거리두기 1.5단계로 방역이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설에선 방역 기준이 모호해서 더 힘들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시행 첫날 표정 김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종로구의 한 체육관입니다. 글러브와 발차기 연습에 쓰이는 킥미트가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정부의 정밀 방역 조치로 일주일 동안 쓰일 일이 없는 물품들입니다. 수도권 내 거리두기가 강화되며 활동량이 많은 단체 운동 체육시설은 영업이 금지됐습니다. 킥복싱, 스피닝, 줌바 등 6개 종목을 포함한 격렬한 운동이 대상인데 기준이 모호한 만큼 실내 체육관 운영자는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기준을 똑같이 정해놓고 해야 되는데 킥복싱만 거기에 포함이 되는지 그게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좀 모순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우나와 한증막도 오늘부터 운영이 중단됐고 관악기 연습장과 노래교습소도 일주일간 문을 닫았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통틀어 광역지자체 7곳, 기초지자체 17곳 등 24곳에서 거리두기가 격상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2단계를 그대로 두면서 정밀 방역 조치를 이어가고 비수도권에서는 1.5단계 조치를 14일까지 2주간 지속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이미 격리 병상에 꽉 찬 부산에서 또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확진자와 같이 예배를 본 31명이 한꺼번에 확진된 건데 이 교회 목사는 설교할 때 마스크를 벗었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지역은 보건소마저 업무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등록된 교인이 100여 명에 불과한 부산 사상구의 한 소규모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만 3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29일 서울 확진자와 접촉해 확진 판정을 받은 한 교인의 접촉자들입니다. 이들 모두 지난달 22일 주일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내가 더 이상 말을 계속하기 힘듭니다. 당시 예배 참석자 대부분은 마스크를 썼다고 진술했지만 목사는 아니었습니다. 설교 시에는 마스크를 벗었다고 합니다. 소규모 공간에서 사람들이 밀집되면서 감염이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부산에는 격리병상이 턱없이 모자라 이번에도 일부 확진자는 대구병원으로 이송해야 했습니다. 감염병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교회가 있는 사상구의 보건소 직원마저 확진 판정을 받아 보건소 업무가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직원이 구청 간부 회의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구청장을 포함한 간부 공무원들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대전에선 호프집에서 14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광주에선 외부 식당발 감염이 지역 내 기업체로 확산해 공장 가동이 잇따라 중단되고 있습니다. 김명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의 한 호프집에서 코로나19 확진자 9명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지난달 23일 20대 친구 5명이 호프집에서 모임을 가졌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다른 날 확진 판정을 받은 호프집 아르바이트생과 손님이 옆 테이블에서 오랜 시간 앉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단골 손님이었던 50대 부부도 확진된 데 이어 이들의 직장 동료 2명과 기존 확진자들의 가족 3명도 감염됐습니다. 확진자가 줄줄이 나오면서 호프집은 긴급방역과 역학조사를 위해 문을 닫았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먹으니까 또 얘기하잖아요. 고기 중에 그 주말에 이렇게. 광주 지역 내 이른바 빅3 기업에서도 감염이 확산해 생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기아차 광주 공장에서 직원 5명이 확진돼 주간 조업이 중단됐고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에서도 2명이 감염돼 냉장고 생산 라인이 멈췄습니다. 금호타이어 곡성 공장도 협력업체 직원 2명과 생산직 직원 1명이 감염돼 공장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음식점에서 모임을 가진 축구 동호인들이 감염되면서 확산이 시작됐습니다. 최근 감염 확산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과 집단 체육 활동을 전면 금지합니다. 대구에서는 한 고등학교에서 확진자 5명이 나와 방역당국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코로나19에 맞춰 방역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진단검사에도 QR코드가 등장해 검사 결과가 빨리 나오게 됐고 방문객이 방을 빠져나가면 자동으로 소독이 되는 기능도 생겼습니다. 강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려고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순서를 기다립니다. 차례가 된 방문자가 인적사항을 적은 종이를 건네자 잠시 뒤 QR코드가 발급됩니다. 다중이용시설 명부에 활용된 QR코드가 선별진료소에도 등장했습니다. 모든 방문자는 개인 QR코드를 발급받는데 여기엔 체온과 개인정보 등 선별진료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담깁니다. 이전엔 검사 자료를 한 장 한 장 복사해 검사기관에 보내야 했는데 전산화된 덕분에 자료가 바로 전송됩니다. 취합과 정리가 빨라서 검체 의뢰를 빨리 보낼 수가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전에는 24시간에서 48시간까지 걸렸는데 지금 12시간 안에. 선별진료소에서 감염될 우려도 줄었습니다. 검사자가 나가면 다음 검사자를 위해 머물렀던 방을 자동으로 소독하고 출구에 소독장치도 설치했습니다. 이곳은 의료진의 안전도 신경을 썼습니다. 바깥보다 기압이 높아 바이러스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속도와 안전 2마리 토끼를 잡은 스마트 검사소는 전국적으로 설치될 전망입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만큼 이에 맞서는 방역도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대구에서 서울까지 약 300km를 무면허로 달린 13살 소년이 붙잡혔습니다. 마트로 돌진해 피해를 입었지만 부딪히기 직전에 조수석 문으로 본인은 뛰어내리는 신기를 보이기도 했죠. 어쨌든 처벌이 어려운 촉법 소년입니다. 김민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흰색 차량이 마트로 돌진하고 차가 부딪히기 직전 한 소년이 달리던 차 조수석 문을 열고 뛰어나갑니다. 무면허 운전을 한 13살 소년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바짝 뒤쫓자 달리던 차에서 뛰쳐내려 쏜살같이 도주하는 모습입니다. 소년은 대구에서 서울까지 약 300km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이곳에서 마트 문을 들이받고 도망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셔터랑 그 문 전체 프레임이 다 휘어졌어요. 많이 들어간 거죠. 충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1,0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고 소년은 경찰 조사에서 운전을 하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만 14살 미만까지는 촉법 소년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법원에서 처분만 받게 됩니다.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청소년 무면허 운전 사고.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선 책임을 가르칠 수 있는 법적 제도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MBN 뉴스 김민영입니다. 금감원 직원 등 금융기관을 사칭해 돈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총책과 조직원 등 일당 40명이 검거됐습니다. 통신업자들도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며 범죄에 가담했는데 500명의 서민들이 본 피해는 123억 원이나 됩니다. 조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800여 대의 휴대전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사용한 유심 칩들이 쏟아져 나오고 개통 서류에는 개인정보들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모두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대포폰입니다.
금융기관을 사칭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일당 40명이 경찰에 붙잡혀 12명이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인 뒤 대출금 일부를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당에게 대포폰을 공급한 통신업자들도 함께 붙잡아 검찰에 넘겼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대환대출을 받고자 자기가 그동안 살면서 모아놓은 모든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한테 이제 피해를 본. 일당이 뜯어낸 금액만 123억 원, 피해자만 500명이 넘습니다. 경찰은 남은 조직원 4명을 지명 수배하고 인터폴과 협조해 계속 검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조동입니다. 전광훈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 결과 사제 화염 방사기와 가스통이 발견됐습니다. 화염병 투척과 관련해 수사 중이었죠.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십 명의 경찰이 출입로를 통제하고 준비된 흰색 트럭에 물건을 싣습니다. 경찰이 지난 여름에 이어 오늘 오전 9시 20분쯤부터 사랑제일교회를 3시간 반 동안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명도 집행 과정에서 벌어진 화염병 투척 등 교회 측의 불법 행위 의혹을 수사하고자 진행됐습니다. 당시 용역업체와 교회 측 교인들은 서로 욕설을 하며 신경전을 벌였고 급기야 화염병까지 등장해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제 화염 방사기와 LPG 가스통 등 인화성 물질을 확보했습니다. 이 밖에도 경찰은 교회 내 CCTV 영상과 컴퓨터 포렌식 작업 등을 토대로 불법 행위의 배후를 철저히 규명한다는 방침입니다. 소식을 듣고 모인 교회 측 지지자들과 보수 유튜버들은 압수품을 실은 차량을 촬영한 취재진을 향해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현장 사진을 차 있는 걸 찍으셨냐고.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지역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돼 2018년부터 주민들이 이주를 시작했고 지금은 교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민이 떠난 상태입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지난 여름 경인 아라뱃길 인천 수로에서 3번에 걸쳐 훼손된 시신이 발견됐었죠. 이에 측되는 얼굴 몽타주가 어렵게 나왔습니다. 이 얼굴을 보시고 혹시라도 짚히는 게 있으시면 119로 꼭 112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공개한 얼굴입니다. 지난 5월에서 7월 경인 아라뱃길 인천 구간 일대에서 잇따라 발견된 훼손된 시신에 추정되는 얼굴입니다. 나이는 30에서 40대, 키는 160에서 167cm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곳에서 처음 시신이 발견된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자 국가수가 시신을 토대로 신체 특징을 3차원으로 복원한 겁니다. 경찰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현재 행방이 묘연한 실종자 등 40만여 명과 시신의 DNA를 일일이 대조했지만 신원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추정 얼굴이 나온 만큼 새롭게 수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자체의 수연 확인이 우선이에요. 급선무예요. 사건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우리가 사진 속 여성과 비슷한 얼굴을 봤거나 알고 있다면 인천 계양경찰서나 112로 신고하면 됩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오늘 오후 경기도 군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현재까지 4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불이 난 12층에서는 샤시 공사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우 기자,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경기도 군포 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불이 난 곳은 제 뒤로 보이는 아파트 12층입니다. 현재 불은 모두 꺼진 상태인데요. 이 보시는 것처럼 새까맣게 그을린 외벽이 당시 참혹했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불이 난 건 오늘 오후 4시 반쯤입니다. 당시 불이 난 장소에서는 리모델링 공사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알 수 없는 폭발로 인한 불이 나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불은 30여 분 만에 꺼졌지만 4명이 숨졌습니다. 사망자 중 2명은 인테리어 업체 관계자들로 12층에서 지상으로 추락해 숨졌고 다른 2명은 옥상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이 난 아파트는 15층까지 있는데 이 불이 나자 옥상으로 대피하려던 이들이 비상구를 찾지 못해 빠져나가지 못한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대피하는 과정에서 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는데요. 이 중에 1명은 중상입니다. 숨진 2명의 신원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요. 경찰은 숨진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포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마스크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써야 하다 보니 첫 마스크 안쪽에 교체용 필터만 받고 사용하는 분들 많죠. 그런데 이 교체용 필터 제품 상당수가 성능이 한참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생활용품점 마스크 코너에 교체용 마스크 필터가 진열돼 있습니다. 한 개당 200원에서 300원 꼴입니다. 믿을 만한 국산 마스크가 인터넷에서 800원에서 900원 사이다 보니 대신 교체용 필터를 찾는 소비자들도 많습니다. 이 교체형 마스크 필터는 첫 마스크 한 장만 있으면 계속해서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러 번 쓸 수 있어서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성능은 어떤지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팔리는 마스크 필터 제품 100개를 들여다봤습니다. 대부분 KF 등급이나 바이러스 차단을 광고하고 있지만 시험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KF 마스크 효과가 있다고 강조한 10개 제품 중 7개는 작은 입자를 걸러내는 비율이 마스크 최소 등급인 KF80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교체용 필터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 외품도 아니고 안전관리 대상 생활용품도 아닙니다. 식약처 소관이라고 보기도 할 수가 없고 국가기술표준원에서도 소관부처라고 보기도 애매한 지금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체용 마스크 필터에 소관 부처를 지정해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당정은 내년 설 연휴 전에 소상공인들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겠다며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정작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추석 연휴 전부터 준다던 새 희망 자금도 아직 못 받은 이들이 많거든요. 새 희망 자금이 아니라 희망 고문 자금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한복집을 하고 있는 이명자 씨는 지난주 정부로부터 실망스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난 10월 신청한 새 희망자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문자였습니다. 코로나로 매출이 엉망이라 당연히 지급될 것으로 생각했던 만큼 낙담도 컸습니다. 10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정부 지원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신다고 했으면 주셔야지 배신하는 것 같이 그래서 너무나도 속이 상하고 그래요. 20분만이 아닙니다. 소상공인 커뮤니티에는 새 희망 자금에 대한 불만이 넘쳐납니다. 일반 업종의 경우 정부가 지급 기준을 일괄적으로 지난해 월 평균 대비 상반기 매출 감소액으로 삼다 보니 사각지대가 발생한 겁니다. 하필 그 코로나 터질 때 그때가 매출이 약간 높았어요. 봄 되니까 이제 겨울께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자료가 애당초 없기 때문에 확인에만 최소 2주에서 한 달이 걸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소득이라든지 매출에 대한 통계 이런 공적인 데이터를 정부가 정책적으로 만들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새 희망 자금을 신청했다가 2달 가까이 기다리고 있는 소상공인만 41만 명. 자금 지급 요건을 현실화하고 심사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현역 입영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문신하는 분들 있죠. 앞으로는 문신이 아무리 많아도 현역으로 입대해야 합니다. 국방부가 문신은 물론 평발과 과체중까지 군 면제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2월부터는 몸에 문신이 있는 사람도 현역 판정을 받아 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지금은 문신이 많거나 노출 부위가 남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현역 입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국방부는 또 체중과 평발, 시력의 현역 면제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체질량 지수, 편평적, 굴절 이상 등의 현역 판정 기준을 2014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여 현역병 입영 대상 인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키 175cm를 기준으로 4급 판정을 받아
현역 입대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과체중 기준은 102kg에서 108kg으로 올라가고 저체중의 경우에는 48kg 이하에서만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 관련 현역 입대 규정은 반대로 더 까다로워집니다. 지금은 정신질환 증상이 있어도 사회적 직업적 기능 장애가 적은 경우 현역 입영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현재 정신질환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을 때 현역 판정을 받게 돼 현역 입대 기준을 높였습니다. 국방부는 관심병사 등 현역 부적합 인원의 입대를 막아 부대 내 사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이번에는 한국어 곡으로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 정상에 올랐습니다. 한국어 곡이 싱글 차트 정상에 오른 건 빌보드 62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계속 역사를 새로 쓰고 있죠. 이상주 기자입니다. 아무도 원치 않았던 코로나19. 힘들지만 그럼에도 삶은 계속된다는 방탄소년단의 위로가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새 앨범의 타이틀곡 라이프 고스온이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백에 1위로 데뷔한 겁니다. 소식을 접한 멤버들은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역시나 언제나 아미 여러분 덕분이라며 팬에 대한 감사를 전했습니다. 62년 차트 역사에서 한글 가사 위주의 노래가 1위를 기록한 건 이번이 처음. 빌보드 핫백은 미국 현지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라는 점에서 한국어 K-팝에게는 성역으로 여겨지던 차트입니다. 외신 역시 BTS는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에 뿌리를 둔 서구 음악 산업을 뒤엎었다며 놀라움을 표시했습니다. 실제 1996년 14주간 정상을 기록한 마카레나나 라밤바 등의 비영어권 히트곡도 첫 주에 1위를 기록하지는 못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새 앨범 비도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1위로 데뷔. 지난 2년 6개월 동안 앨범 5장을 모두 정상에 올려 그룹으로는 비틀즈의 2년 5개월 이후 최단 기간을 기록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추수감사절 연휴를 보낸 미국. 이제는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환자가 9만 3천 명을 넘어서면서 의료 체계가 붕괴 직전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중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집권 자민당은 여행 장려 정책을 연장하자고 해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입원한 환자가 9만 3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역대 최대치인데 이 가운데 중환자실에 있거나 호흡기를 부착한 환자가 2만 4천 명이나 됩니다. 추수감사절 여행에 따른 확산세까지 추가된다면 의료 체계가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옵니다. No way that the hospitals can be fully prepared for what we're currently facing. This is like a natural disaster occurring in all 50 states. 심각한 의료진 부족에 퇴직 의사 동원령까지 내려졌습니다. Today,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 is going to initiate emergency hospital measures. Number one, every hospital has to identify retired nurses and doctors now.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도 긴급 사용 승인을 요청해 크리스마스 전후에는 백신 접종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충분한 양이 확보되기까진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난 일주일간 1만 4천 명이 확진된 일본 역시 중증 환자 급증으로 의료진이 부족해지자 감염병과 관련이 없는 의사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집권당인 자민당은 여행 비용 일부를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경기 부양책을 중단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간을 연장하자고 주장해 논란입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중국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하긴 중국은 돈을 빌려주면서 개발도상국에 백신을 맞게 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었죠. 반면 국내 대북 전문가들 중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중국 백신을 안 맞았을 거라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중국산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익연구소 한국 담당 국장은 현지 시각 30일 국가안보매체 1945의 2명의 일본 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과 고위급 당국자들이 지난 2주에서 3주간 중국 정부가 공급한 백신을 접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두혈통인 김 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서열 2위인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이 중국산 백신을 맞았다는 겁니다. 다만 어떤 종류의 백신을 맞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현재 중국 백신은 효과와 안전성에 의문이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국내 대북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중국산 백신을 맞았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 백신의 안정성이 검증이 아직 안 됐거든요. 중국 최고 지도부도 맞았다는 확인이 안 되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 일가가 백신 접종을 했을 개연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김 위원장의 백신 접종과 같은 극비 정보가 외부로 쉽게 유출되지 않을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김 위원장의 백신 접종에 대해선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지난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수출과 설비 투자 덕에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상반기부터는 우리 경제가 정상 궤도에 진입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는데 여전히 코로나19가 변수입니다. 김은영 기자입니다. 배에 실리기 직전의 인천항 야적장. 곳곳에 촘촘하게 들어선 차량들이 대기 중입니다. 수출을 위해 대다수의 차량을 실은 뒤 이렇게 일부만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3분기 자동차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우리 수출은 16%나 늘어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경제 성장률은 2.1%. 10월에 예측한 속보치보다 0.2%포인트나 상승한 수치로 지난 2009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이 같은 큰 폭의 반등은 지난 1, 2분기 성장률이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마이너스로 떨어지며 하락한 기저효과에 따른 겁니다. 하지만 반도체와 자동차를 주축으로 한 수출과 설비 투자의 개선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수출은 34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이며 3분기 들어 마이너스로 전환된 내수 부진을 대신 만회하고 성장세를 떠받쳤습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상반기에는 우리 경제가 정상 궤도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경기 반등의 추세를 얼마 남은 연말까지 이어나간다면 내년 상반기부터 우리 경제는 코로나의 충격을 회복하고 정상 궤도로 진입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다만 2년 전 33,500달러까지 높아졌던 1인당 국민소득은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31,000달러를 웃도는 수준에 멈출 것으로 한국은행은 내다봤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들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요? 통계청 조사 결과 기대 수명은 83.3세. 20년 전보다 8년 가까이 늘었습니다. 남성은 조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80세를 넘었죠. 눈에 띄는 점은 아내가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는 기간이 줄었다는 겁니다. 1985년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8년 6개월을 더 살았지만 지난해에는 6년으로 줄었거든요.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이렇게 기대 수명은 매년 길어지고 있지만 사망 요인은 별반 달라진 게 거의 없습니다. 남녀 모두 암에 의한 사망 확률이 가장 높았고 암에 걸리지 않으면 기대 수명이 3.7년 정도 늘어났습니다. 살고 있는 집이 공동 명의로 돼 있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낼 때 장기간 보유하거나 나이가 많아도 그동안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판이 일자 공동명의 1주택자들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종부세는 과연 얼마나 줄어들까요? 이병주 기자가 사안별로 따져봤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의 공시가격이 20억 원을 넘어선 서울 반포동의 한 아파트. 이 아파트 한 채만을 10년 이상 보유한 70세 이상 고령자는 올해 70%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150만 원가량을 종합부동산세로 냈습니다. 하지만 만약 같은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해놓았다면 기본 공제만 받아 70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정부 방침대로 공동명의로 했는데도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지 않거나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짧은 1주택자 부부는 상황이 다릅니다. 공제 혜택이 크지 않기 때문인데 공동명의 과세 방식을 선택하면 단독명의 때보다 기본공제 금액이 3억 원 더 높아져 종부세를 140만 원가량 아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다양한 변수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내년부터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과세 방식 중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추후에 금액에 따라서 아니면 각자의 공제율에 따라서 세금 차이가 발생을 했을 때 더 낮은 쪽으로 선택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단독명의자들 사이에서는 공동명의자들만 양쪽의 과세 방식을 모두 선택할 수 있게 역차별이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1000개가 넘는 별명을 가져 별명 부자라 불린 김태균 선수가 프로야구 은퇴를 선언했죠. 제2의 인생을 시작했는데 이젠 김만능으로 불리길 바란다고 합니다. 구경우 기자입니다. 김태균은 지난 10월 은퇴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보였지만 19년간 선수 생활을 돌아보는 자리에서는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김태균은 역대 출루율 2위, 최다 안타 3위 등 선구안이 유독 좋았는데 선수 시절 감춰왔던 영업 비밀을 공개했습니다. 우익수 쪽 방향을 보다가 이제 시야를 다른 데로 준 거죠. 투수를 계속 안 쳐다보고. 그러다가 투수를 딱 보기 시작했는데 공이 그냥 앞에서 탁탁 서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루틴을 또 만들고는 했었죠. 100kg이 넘는 거구지만 틈나는 대로 도루를 시도한 이유도 털어놨습니다. 도루왕하고 이 정말 수비왕, 수비자라는 선수 막 이런 뭔가 지금이랑은 다른 스타일의 좀 야구를 좀 해보고 싶어요. 네. 좀 빠른 이미지. 맨날 느리다고 하니까. 은퇴 이후 한국 시리즈 해설과 예능 출연 등 여러 방송에 나서고 책 집필과 카레이서에도 관심이 많다는 김태균. 1000개가 넘는 별명을 가졌지만 또 다른 별명도 갖고 싶다면서 힘찬 새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김만능. 김만능이라는 별명은 또 다 잘한다는 거니까 네. 네, 그 별명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휴식기를 끝내고 내일부터 재개하는 프로농구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전자랜드의 돌풍이 이어질지입니다. 모기업이 올 시즌을 끝으로 농구단 운영을 중단하기로 해 어려움이 예상됐는데요. 감독과 선수들은 인생을 걸고 뛰고 있다며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전남주 기자가 찾아갔습니다. 인생을 걸고입니다. 유도훈 전자랜드 감독의 시즌 출사표는 결연했습니다. 전자랜드가 올 시즌을 끝으로 농구단 운영 종료를 선언해 감독뿐 아니라 선수단 모두가 인생을 걸었습니다. 굳은 결의 속에 끈끈한 조직력과 포기하지 않는 특유의 팀 컬러를 바탕으로 정규 시즌 30% 정도가 지난 현재 공동 2위에 올라 있습니다. 만년 유망주였던 가드 김낙현이 잠재력을 폭발하며 1라운드 MVP를 받았고 포워드 이대현도 인생 최고의 슛감으로 득점을 주도했습니다. 기대 이상의 전반기는 있고 다시 앞만 보고 달리겠다는 각오입니다. 지금은 한 경기 한 경기가 너무 마음 편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난 마음 편하고 좀 즐기면서. 오늘 감독님께서도 뭐 인생을 걸고 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뭐 그런 모습을 보면은 대충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자랜드에서만 단일팀 300승 이상을 기록한 명장 유도훈 감독은 지난 2018-2019 시즌 챔피언 결정전에 아픔을 지우고 정상 등극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 선수들과 계속 좀 더 이런 승수를 올리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프로농구 휴식기 동안 재충전을 마친 전자랜드는 오는 4일 경기를 시작으로 인생을 건 후반기에 들어갑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12월의 첫날인 오늘도 전국적으로 영하권 추위를 보였습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인 내일과 수능일인 모레도 영하권 추위가 계속될 텐데요.
더욱이 이번 수능일은 예년보다 늦게 치러지는 데다 주기적으로 환기도 시행할 예정이라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으셔서 체온 조절에 더욱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대기는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동해안과 남부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뚜렷한 눈비 예보가 나와 있지 않아서 대기의 건조함은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중부지방 대체로 맑겠고 충북 지역을 따라서는 오전에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높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가 예상되지만 체감 추위는 약간 강한 바람 때문에 영하 4도 선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 한낮에는 10도 안팎을 가리키겠습니다. 내일 강원 산지를 따라서는 아침부터 낮 사이 눈이 조금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가운데 영하권 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MBN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최대 피해 지역인 미야기현에서 다리 9개 달린 기형 문어가 낚였습니다. 왼쪽 세 번째 다리에 나뭇가지처럼 짧은 다리 하나가 새로 뻗어나와 있죠. 일본은 지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방사능 피해 때문이라면 끔찍하겠죠. 문어의 일만은 아닐 테니까요. MBN 종합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